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딸의 시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제 딸을 짓밟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말이죠.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 낮은 지붕 사이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허름한 인테리어 가게의 간판은 오래된 먼지와 페인트 자국으로 발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박태수가 전동톱을 들고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손마디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끝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판을 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밥벌이는 해야지. 작은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수는 박자를 따라 손끝으로 리듬을 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득 멈춘 손끝에서 먼지가 흩날렸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점심이에요. 문틈 사이로 밝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지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있었죠. 춥죠?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그걸 또 챙겼어?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아빠는 밖에서 밥 안 사 먹잖아요. 그 말에 태수는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엔 고마움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깊은 그늘이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은지는 마주 앉아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일은 요즘 어때요? 늘 그렇지 뭐. 돈 되는 일은 없고 손은 고생이고.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진실이 절반만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구석에는 낡은 철제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슬쩍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이곳을 닫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강남의 박 사장.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사람의 절망을 숫자로 계산하는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는 다시 딸을 보았습니다. 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 주말에 성민 씨가 인사드리러 온대요. 그래, 벌써? 네. 아빠도 마음 편히 대하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은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라면 됐지.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가게의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은지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저녁엔 따뜻하게 입고 가게 닫아요. 그래, 알았다. 그녀가 사라지자 태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폴더폰이 진동했습니다. 강훈건설 이자 미납 3개월.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밤엔 좀 시끄럽겠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낮에는 딸의 아버지였고 밤에는 빚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내였죠. 가게 전등이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한 인간의 두 얼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따뜻한 빛, 다른 한쪽은 짙은 어둠. 그는 그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따뜻한 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복도를 따라 은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봤지? 우리 은지가 이렇게 컸어. 그의 눈가엔 미소와 눈물이 함께 번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아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세상 무엇보다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사진기 셔터 소리가 예식장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태수도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성그룹의 본가, 대리석 계단과 큰 샹들리에가 걸린 저택이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녀는 성심껏 예의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잖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질서가 중요해요. 작은 일이라도 규칙을 지키는 게 예의예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에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가시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은지 씨, 반찬이 좀 짜네요. 명절상은 우리 방식으로 차려야 해요. 친정은 좀 소박한가 봐요. 그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엔 아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지만 결국 통화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걱정할까봐 그냥 참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한편 태수는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눈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요즘 은지는 잘 지내려나. 그는 주머니 속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행복하겠지. 그래야지. 며칠 뒤 은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잘 지내요. 그래,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성민이 잘해주지? 응, 잘해줘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불 안에서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체면이 중요하니 친정 얘기는 너무 하지 말아요. 네, 어머니. 그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조금씩 금이 갔고 그 금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은지는 창가에 서서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손끝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도대체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니? 내 친정에서도 이렇게 요리했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덜 짜게 하겠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남편 성민은 말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은지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젓가락을 움켜쥔 채 떨렸습니다. 저녁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휴대폰을 켜니 화면 속 아빠라는 이름이 빛났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지만
그녀는 결국 메시지를 썼습니다. 나 괜찮아. 짧은 5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눈물과 외로움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태수는 가게에 불을 끄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나무 부스러기와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나 괜찮아. 그 짧은 문장을 본 순간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문자 속에서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무너졌습니다. 괜찮지 않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참는 건 그만해야겠군. 며칠 후 그는 가게 셔터를 일찍 내렸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깟 인간들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비에 젖은 포장마차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비쳤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따님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며 퍼졌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은지는 멍든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데 솔직히 폭행 흔적이 보입니다. 그 말에 태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자식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속에 무겁게 눌려있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와 서류, 이름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장부를 쓸어내렸습니다. 윤성그룹, 윤제국.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다.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괴물의 형상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속삭임이 마지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은지야, 이제 아빠가 나설게. 바람이 스쳤고 그날 밤 박태수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몰랐던 또 다른 이름, 강남의 사채왕 박 사장.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의 강남 거리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길게 번지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박태수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멈췄고 문이 열리자 태수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사장님. 그의 옆으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작업 하나 하자.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서서히 식었습니다. 그놈의 세상이 또 내 딸을 삼켜버렸구나.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윤성그룹. 그 한마디에 옆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쪽 자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모든 자금줄을 막아. 거래소는 잠그고 단기 자금은 회수해. 숨 쉴 틈조차 주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며칠 후 윤성그룹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은행이 왜 갑자기 대출을 끊지? 협력사들이 잇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쌓여갔고
회장 윤제국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날 밤 태수는 가게에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엔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그 위에 붉은 펜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윤성그룹 회수. 펜촉이 종이를 파고들며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내 딸을 울린 대가, 그게 바로 너희 목숨이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신문은 유동성 위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고 윤 회장은 분노에 휩싸인 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놈이 누군데? 그때 태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쳐 흔들렸고 그의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수 완료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짧은 대답 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이 조금은 공평해졌겠지. 그러나 그 말 끝엔 씁쓸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가 딸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보고 있지? 이게 옳은 일인진 모르겠지만 난 결국 이 길로 돌아왔어. 사진 위로 담배 연기가 흘렀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어둠만 남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태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한때 사라졌던 사채왕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남의 돈줄은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도시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윤성그룹 본사 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 수십 장의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고 계약 해지, 지급 불능, 파산 위험. 이 단어들이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윤제국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거래선들이 다 끊기지? 임원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자금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라니? 그게 누군데? 그 시각 박태수는 자신의 가게에서 낡은 장부를 덮고 있었습니다. 윤성그룹 회수 완료. 그 문장 옆에는 조그마한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놈들도 알겠지. 세상이 공짜로 굴러가진 않는다는 걸. 다음 날 윤성그룹의 계열사 두 곳이 연달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강남 재계의 미스터리한 몰락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두고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민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몰라. 갑자기 거래가 끊기고 은행도 연락이 안 돼. 누가 일부러 우리 집을 무너뜨리고 있어. 설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윤가의 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채권 추심팀입니다. 자산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법적 조치입니다.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 파편처럼 그녀의 세상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그래, 은지야.
아빠가 한 거예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어떻게 아빠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아빠가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넌 몰라도 된다. 그 자식들이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또 다른 상처예요. 그녀는 울먹였고 태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난 멈출 수 없다. 그는 혼잣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가게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조용히 친정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퍼졌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책상 위에 낡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거죠? 그래. 그놈들의 이름이 적혀 있던 거야. 은지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윤성그룹 회수 완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래. 왜요? 왜 나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했어요? 태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널 낳아 세상을 떠났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그때 알았어. 돈이 없으면 사랑도 못 지킨다는 걸. 그래서 나는 악마가 됐다. 그런데 내가 울고 있으니까 그때처럼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었어.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걸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알지. 하지만 난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격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태수가 고용한 변호사는 최고였습니다. 폭행 증거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의료 기록, 증인 진술, 사진 자료. 조정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성민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니, 은지 씨. 은지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딸의 옆에 섰습니다. 둘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명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야. 아니, 은지야.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은지야. 용서고 뭐고 전 그냥 이제 잊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제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최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은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진짜 그만해야지. 이제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부끄럽지 않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고 바람은 마치 오래된 죄를 씻어내듯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 화분에는 노란 꽃이 피었고 햇살은 따뜻하게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수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조용히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커피 냄새 좋다. 응, 이제는 이런 냄새가 좋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아빠 거예요. 뭔데? 아빠 방 청소하다가 책장 틈에서 찾았어요.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지에게. 아빠가 은지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 은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아빠가 많이 망설여지네. 지금 이 편지도 아마 은지에게 전해지지 못할지도 몰라. 아빠가 엄마를 잃고 아빠는 상당히 힘든 어조로 시작되는 태수가 사채업자라는 사실을 언젠가 딸에게 고백하려고 썼던 편지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지? 기억조차 희미해진 일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걸 어떻게 찾았니? 태수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곱게 웃으며 어깨를 기대는 딸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뭐 엄마가 찾아줬나 봐요. 커피 향기 속에는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식 하나만 바라보던 한 남자의 가장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내용이 듣기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